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지금 사회, 국민주권, 그리고 삼권 분립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 그리고 국회에서 하는 일,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일, 법원에서 하는 일 공부했고, 자, 다들 배웠던 내용 복습은 스스로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국회에서 하는 일 세 가지. 법, 예산, 그 다음에 국정감사,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일, 국무회의에서 뭐 나라 살림을 운영한다. 그리고 법원에서 하는 일,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그래서 뭐 삼심제도, 헌법재판소 이런 얘기들 지난 시간까지 했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살펴보도록 합시다.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야 하는 까닭을 알아봅니다. 삼권 분립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봅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국가기관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국회, 정부, 법원 봤었죠. 자, 국가 일을 그냥 한 명이서 다 해버려도 되는데, 굳이 왜 세 명이서 나눠서 할까? 대통령 뽑았으면은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게 두면 되지, 대통령은 정부의 장이고, 국회 따로, 법원 따로, 여러 명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영이라는 친구 이번 단원에서 계속 나오네요. 자, 이 친구가 한 나라의 모든 일을 한 사람이서 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찾아봤다고 해요. 이제 루이 14세 얘기를 봤는데 한번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루이 14세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왕이다. 짐은 곧 국가다. 그는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국가라는 것을 알리려고 수차례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를 거두며 주변 국가로 영토를 넓혀갔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루이 14세는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집행했다. 귀족들을 궁전에 초대해 연회를 즐기면서 세금을 낭비했으며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을 짓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도 루이 14세의 결정을 말릴 수가 없었다. 결국 백성들은 먹고 살기 어려워졌고 궁전을 짓는 공사에 동원되어 사고로 다치거나 죽기도 했다. 자, 태양왕, 태양처럼 위대한 권력을 가졌다라고 해서 태양왕으로 불렸던 이제 루이 14세는 가장 유명한 말이 이제 내가 곧 국가다. 내가 국가야.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게 유명하다고 아까 처음에도 나왔는데 실제로는 요 사람이 한 얘기는 아니긴 하고요. 그만큼 국가가 곧 이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력한 왕의 힘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프랑스에 아직까지도 유명한 관광지인 이제 베르사유 궁전을 지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궁전 안에 들어가는 모든 예술 작품과 귀금속들, 뭐 금, 은, 뭐 다이아몬드, 보화, 그리고 이 앞에 멋진 정원까지 모두 다 이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했던 거죠. 그리고 옆 나라 땅이 탐스러우면은 그냥 얘들아 옆 나라 쳐들어갔다 와 해서 이제 전쟁도 여러 번 벌이고 그만큼 강력한 프랑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자, 이런 이제 왕들이 지배하는 나라들이 뭐 우리나라도 많이 있었고 유럽에도 많이 있었죠. 이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제 조선시대, 고려시대 계속 왕의 나라였는데 여기 우리나라가 안 나오는 이유는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데 우리나라의 왕은 기본적으로 왕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이 신하들과 같이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다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럽처럼 그렇게 절대 왕권을 보여주지는 않았었는데요. 이제 유럽에서 보여줬던 절대 왕정은 어느 정도냐? 여기는 진짜 완전히 모든 권한이 왕한테 다 있는 거예요. 이 왕이 심지어 이제 이 왕 밑에 있던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도 했었대요. 우리 마을에서, 우리 동네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여자들은 전부 다 나랑 자야 돼. 나랑 자고 나야지 결혼할 자격이 생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실제로 이제 다 그 말을 들었어야만 될 정도로 되게 강력한 힘이었어요. 모든 재산과 모든 군대와 모든 힘은 왕 한 명의 뜻대로 따르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유명한 왕들 지금 나오고 있죠. 펠리페,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그 다음에 프로이센의 프레드리히, 그 다음에 표토르, 뭐 예카테리나, 요제프 2세 뭐 이렇게 유명한 그 절대 왕가들이
왕들이 있었는데 이 왕들이 이렇게 멋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유럽에 그 여행을 가게 되면은 보게 되는 되게 멋진 궁전들, 지금 이제 박물관으로 알려져 있는 루브르도 원래는 그 궁전이었었거든요. 이런 멋진 궁전들을 짓는 힘이 되기도 했지만은 반대로 그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국민들은 전부 다 헐벗고 굶주려 갔었어요. 그걸 다룬 때가 이제 여러분들이 슬쩍 볼 수 있는 게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 보시게 되면은 다들 이제 거지꼴로 돌아다니죠. 그게 이런 절대 왕권의 뒷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가난하고 그 굶주렸던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가장 이제 먼저 시작된 곳은 이제 프랑스였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의 시작, 그럼 보통 이제 프랑스 혁명을 같이 얘기를 하곤 합니다. 왕과 귀족과 성직자에게 권력이 있는 이 체제에 불만을 터뜨리면서 이 사람들을 죽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단두대, 목 자르는 데다가 다 올려가지고 죽여버리고 시민들이 왕인 나라를 만들자라고 해서 시민들 사이에서 대표를 뽑자라는 주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세금은 내지만 정치에는 참여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 시민들이 이제 왕의 말을 어겨서 처진 감옥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풀어주고 이제 무장을 하면서 왕에게 도전을 하게 되는 그 혁명이 일어났고요. 이제 이 시기 이후로 절대 왕정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근데 안타깝지만 프랑스는 그러고 나서 시민들이 힘으로 뽑은 사람이 이제 나중에 나폴레옹이어서 다시 이제 나폴레옹 왕정으로 돌아갔다가 또 이제 이 사람을 끌어내리고 다시 시민들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죽어났겠죠. 자, 여기 이제 이 그림 보게 되면은 여자가 이렇게 이제 가슴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렇게 그 서양 그림에서 이제 속살이 보인다. 이거는 신을 뜻하는 거예요. 인간이면 이제 막 야하다 막 이럴 텐데 인간이 아니라 신인 거예요. 자, 신의 뜻이 프랑스를 이끌고 있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같이 나아가서 왕을 죽여도 된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명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업들이라거나 일들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괴롭힘을 당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느낀 점을 써보라고 하는데 이거 넘어가고 이거 당시 화려했던 삶들, 이거 대박이죠. 이게 이제 루이 14세와 그 왕비만을 위한 집이 되는 거죠. 선생님도 막 이런 데서 하루 살아보면은 뭐 다 둘러보지도 못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자, 그래서 모든 권력을 한 사람한테만 다 주는 거는 위험해요. 그 한 사람이 모든 그 결정 권한을 가지면은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이제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이 문제와 책임은 전부 다 국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들을 사람들이 생각해내게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까지 내린 답은 국가의 힘을 세 개로 쪼개놓자. 둘로 쪼개놓으면은 한 명이 다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 마음대로 할 거고, 둘로 쪼개놓게 되면은 얘네 둘이 맨날 싸운다고 일이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세 개로 쪼개놓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세 개로 쪼개놓게 되면은 한쪽이 잘못을 했을 때 둘이서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한쪽이 뭔가 어긋난 행동을 했었을 때는 반대쪽 둘이서 올바른 방법을 소개해 주면 될 거고, 둘 다 그러면은 이건 다수결에 따라서 그럼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옳겠거니 하면서 한쪽에서 이제 같이 보조를 맞춰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세 가지 권한으로 나누어서 국가를 운영합니다. 자, 어떤 원리로 운영되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국회, 입법부, 국가를 다스리는 법을 만든다. 정부, 행정부, 법에 따라 국가 살림을 한다. 법원, 사법부, 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맞는데 이를 삼권 분립이라고 한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권 분립, 권한을 세 개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자,
권력 분립은 이제 권력을 나누어 두는 것은 국가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를 감시하는 민주주의 정치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맡는데 이를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네, 중요하니까 이쯤 쳐두셔야겠죠. 자, 한 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는 것이다. 나와 있네요. 그럼 삼권 분립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아까 전에 봤었을 때 국회를 이제 입법부라고 했었죠. 그래서 국회는 입법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법을 위반하는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법을 만드는 곳이 되는 거죠. 법을 만든. 자, 법을 만든다는 얘기는 있던 법을 없앨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있던 법을 고칠 수 있는 권한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라고 하면은 이 법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법을 만든다. 정부는 행정권이라고 합니다. 행정권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조금 풀어 설명하자면은 법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한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정부가 국가를 운영을 해요. 국가를 운영을 하는데 뭐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쉽게 얘기해서 국회가 하라는 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국회는 법을 만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들을 다 설정을 해둬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그 권한들 안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재난지원금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아마 국가기관에서 지역에 사용하라고 돈을 일부 받았을 텐데 이제 그걸 만들 때 정부는 이런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국회에 부탁을 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뭘 안 사 먹고 안 사고 집안에만 있습니다. 돈 좀 쓰게 해야지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러면은 오케이 해줄게. 법을 만들어줄게. 대신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몇 명 가족일 땐 얼마까지만 줄 수 있어 라고 이제 법을 만들게 되면은 정부는 그 법의 범위 안에서 이제 최대 금액이 이거니까 요 밑으로 해서 이제 재정 여건이 되는 한도 내에선 최대한으로 베풀어 주게 되는 거죠. 국회는 정부가 놀 수 있는 금을 그어주게 되고 정부는 그 안에서 국민들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자, 법원은 이제 사법부. 그래서 사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법에 따라서 처벌하는 권한입니다. 자, 법에 따른 재판. 자, 예를 들어서 국회가 법을 만들었는데 정부가 이걸 어겨요. 국회에서 4인 가족 100만 원까지만 줘 그랬는데 나는 4인 가족 중에서 착한 애들 그 대통령 뽑은 사람들은 200만 원 줄래. 이러면은 법원이 보기에는 국회가 만든 법을 국가가 어긴 거죠. 그러면은 법원이 처벌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서로의 권한 범위를 한정 지어 두고 이걸 어겼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둠으로써 서로 견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막 이것저것 하겠다라고 날뛰면은 서로 이제 째려보면서 너 뭐 하는 거야? 조용히 있어. 이렇게 이제 서로를 감시해 가면서 그 국가를 운영하게 되는 거죠. 왜 서로 견제할까요? 삼권 분립을 하는 이유는 서로 견제 그리고 감시하는 겁니다. 왜? 왜 해요 이거? 얘네들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싸우다가 시간 다 날아가 버리면은 국민들이 불편하잖아요. 자, 견제하고 감시하는 이유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운영할 권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만듭니다. 국회의원은 월급을 10억으로 한다. 자, 법을 만들었으니까 운영을 해야겠죠. 10억으로 한대요. 그러면 국가는 국회의원들한테 10억씩 줘야 돼요. 그렇죠? 줘야죠. 법을 만들었으니까 지켜야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국회의원들한테 월급을 10억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오케이 할 거예요? 그럼 나도 국회의원하고 내 월급 더 높이지. 막 이렇게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부는 하기 싫어.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 만들었는데 왜 안 해, 임마? 그러면은 법원 가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인간적으로 월급 10억은 심해. 이건 안 한 정부가 잘한 거야. 국회 법 다시 만들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 탄핵 사태를 봤었을 텐데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대통령이 내 아들 딸한테 국가에서 맡기는 진짜 천억짜리 비싼 사업을 우리 아들 딸이 있는 기업에다가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잘못된 거죠, 그쵸? 그럼 그런 애들을 잡아다가 처벌하고 그러지 말라고 법을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 국회에서 대통령은 대통령 가족이 있는 기업한테 일 줄 수 없음. 뭐 이렇게 만들어 두면은 이제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못 하겠죠? 그렇게 하는 순간 법원에서 처벌하겠죠. 자, 반대로 법원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은 선생님이 어렸을 적, 선생님이 태어나기 전후 10년 요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성폭행을 했어요. 남자가 여자를 끌고 가서 성폭행을 했어요. 심지어 고등학생이.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법원 판결이 결혼하라는 거였어요. 강간한 사람이랑 성폭행 당한 사람하고 결혼하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 강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자, 그래서 법원이 그런 식으로 계속 재판을 하니까 국민들이 보기 어때요? 아니 강간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했는데 결혼하라고? 상상이 안 되죠. 나를 강간했던 사람이랑 맨날 자고 일어날 때마다 같이 얼굴을 마주 봐야 된다? 이거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하지 못하게 그런 강간한 사람들은 뭐 결혼 이런 걸 떠나서 감옥 무조건 10년 이상 보내는 법을 만들어. 그럴 때는 국회가 이제 이런 법을 만들겠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 그 성범죄와 관련된 처벌 수위가 되게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법을 만들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럼 이제부터 달라져야겠네 하고 다르게 운영을 하고 그러면 예전 법에 대해서는 너네가 잘못한 거네라고 이제 법이 앞으로는 그러면 그렇게 판결 안 내릴게 하고 고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각 기관이 순간적으로 자기네들이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다른 두 기관에서 국민의 뜻은 그게 아니야. 너 재판 판결 그렇게 내렸어. 국민 뜻은 그게 아닌데 법 다시 만들어. 다시 해. 재판 다시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정부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법에 맞는지 살펴보고 처벌하고 그런 게 아니면은 다시는 그런 잘못 못하도록 법을 새로 만들고 그리고 국회가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럼 정부가 그걸 운영을 안 하고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처벌하는지를 두고 보는 거예요. 자, 국가의 기관의 힘을 여러 개로 쪼개놓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쪼개놓음으로써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힘을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자는 거예요. 자,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예시를 이제 기록해 보시면 되겠죠. 시험 문제는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대법관 후보자들이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대요. 자, 대법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법원 중에서도 대법원에 임명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대통령이 이 사람들을 임명을 하려고 하는데 국회가 이걸 동의를 해야 된대요. 자, 법원이 마음대로 못하도록 이제 국회가 견제하는 사례가 되겠죠. 정부와 국회가 법원을 견제하는 사례. 자, 국회가 견제하는 거죠. 법원을. 네. 법원이 동선동본 금원법을 위헌 제청했다. 자, 동성동본이라고 하는 건 뭐였는가 하면은 이제 성이 같은 사람들은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 경주이 씨인데 이제 선생님 아내가 아내 될 사람이 경주이 씨다. 그러면 결혼을 못 해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 결혼을 못 해요. 왜냐? 가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가족끼리는 결혼하면 안 되죠. 근데 가족이긴 하지만 진짜 먼 가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이나 다름없어요. 근데도 성이 같으면 결혼을 못하는 법이 예전엔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남이랑 다름없는 사람이고 성씨만 같은데
사랑하는데도 결혼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애를 낳았는데도 이 애를 뭐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릴 수도 없고 부부라고 등록도 못하고 막 이러니까요. 자, 그래서 법원이 이걸 못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국회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잘못된 법이니까 빨리 고치고 다시 만들어라. 그래서 법원이 국회를 견제하는 사례가 되겠죠. 자, 청와대가 국회 법률안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대요. 자,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청와대가 거부할 거라는 거네요. 자, 국회를 청와대, 행정부가 견제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네요. 자, 법을 만들었는데 잘못된 법일 경우에는 그 청와대, 그러니까 정부에서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거 운영 안 할 거야. 다시 만들어. 이렇게. 자, 보통은 근데 이런 사례가 잘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이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의 친구들, 그러니까 여당이 미리 국회 내에서 그런 상황을 다 막을 거니까요. 자, 국회 국정감사. 국회가 누구를? 정부를 감시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국정감사 되시겠네요. 자, 마무리 문제 풀어보고 나서 끝냅시다. 자, 우리나라에서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맞는데 이를 3권 분이에요. 나눌 분자, 분수할 때요. 자, 그다음 자, 국회 입법, 그다음에 정부 행정부, 법원 사법부, 그리고 마지막 국가 권력을 나누어 놓은 까닭. 자, 상권 분립에서는 서술형으로 나오면 요것밖에 없어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다. 자, 상권 분립에서는 이제 서술형으로 나오면 왜 나눴냐 이걸 물어볼 건데, 그러면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감시를 통해서 행정형 낭비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킨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문제로 나오는 건 이런 사례가 되겠죠. 한 개 사례를 딱 주고 누구랑 누가 이제 견제하는 사례냐, 그러면은 관련된 걸 보셔야겠죠. 법을 만들었으니까 뭐 나 같은 경우에는 법을 만들었으니까 국회, 법원이 했으니까 법원, 국회랑 법원 사이의 문제인데 법원이 판결을 내린 거니까 법원이 국회를 견제한다. 요거는 왜 정부와 국회가 법원을 하는 건가 하면은 대통령이 이 사람들을 임명을 하거든요. 대통령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들을 임명을 하고 이거를 이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거니까 국회랑 정부가 같이 이제 법원을 째려보고 있는 게 되겠죠. 자, 이런 사례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일상이랑 그러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